유럽 사회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야. 몇천 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족 계급이 있단 말이야. 상층의 귀족 계급들. 물론 이쪽에서도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왕들도 글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갖고 자기네 문자가 없었던 민족이었거든. 그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유럽 중세를 갖다가 주도권을 잡았었던 그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문자가 없었어. 설령 있었다고 해도 고대 문자가 있었다고 해도 문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었지. 근데 로마를 점령을 했단 말이야, 게르만족들이. 근데 로마는 로마 문자가 있었고 글이 있었단 말이지. 그게 라틴어야. 그 라틴어를 사용해서 뭘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 누가 했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다루고 로마의 법을 다루고 뭐 모든 걸 다룰 수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로마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계급 사회에서도 어떤 부류들은 글을 알고, 그 이제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서 그 글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귀속되는 그런 왕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황이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점점 그 권력의 헤게모니가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던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주먹이 더 빠르고 힘이 더 센 게르만족들이다 보니까 폭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다스려 왔지. 꽤 오랜 세월을. 그게 몇백 년의 세월이 걸린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 애들이 유럽 사회에서 그 주류를 이루다가 교회한테 헤게모니, 권력의 헤게모니를 뺏기게 된 게 거의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십자군 전쟁을 교회가 일으킨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되게 컸죠. 무슨 뭐 성전을 버리니 어쩌니, 그 종교적인 문제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무엇보다도 게르만족 그 귀족들 아니면 기사들 이런 애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사건 사고를 자꾸 일으키니까 게르만족의 풍습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무조건 이제 폭력으로 서로 복수를 하는, 그게 걔네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다 보니까 하도 폭력이 일어나니까 이걸 좀 자제하자고 해갖고 심지어는 일요일날만큼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게 교회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자기네 군대들도 가지고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종교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진 빚들, 빚을 많이 지고 뭐 이러니까 빚도 어느 정도 탕감해주거나 아니면 유예를 시켜주거나, 그래서 전쟁에 가서 거기서 뭐 약탈을 해서 물자를 확보하게 되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해주고 면죄부를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갖고 어쨌든 간에 이 무식한 애들을 데리고 유럽 사회에서 난동 부리던 그 깡패들을 갖다 전부 다 전쟁터로 내보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거기 전쟁터에서 죽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점점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게 거의 한 500년 정도 가요. 근데 어찌됐거나 귀족 사회는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는 꾸준하게 계속 글을 알고 글을 배우고 해서 힘을 갖잖아. 그러면서 그 궁중에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궁중에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외부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부르주아들이라고 해서 상업, 장사를 하는 애들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외부에서는, 밖에서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데 일반 평민인데 글을 알아. 장사를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문자를 적어야 되고 장부를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글을 알게 돼.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갖게 되는, 그래서 귀족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부를 갖게 되는 그런 일반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 약점, 출신 성분의 약점이란 게 있잖아. 왜냐면 궁중에서 생활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매너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또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으로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태리에서 어떤 것까지 출연하냐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해갖고 예술을 후원해.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니까 그런 귀족들과 교류가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풍부해갖고서는 막 그런 걸 후원하는, 그래서 백성들한테 신망을 얻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거를 꿈꾸는.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이 4대째 가서 망하지. 망해갖고서는 사라져버리지.
한 100년 동안 그 지방의 그 왕처럼 생활을 했다가 결국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궁중에서 만들어지고 궁중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하고, 미술 같은 것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후원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글을 알고 지식이 있고 뭔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19세기까지 발전되어 왔던 모든 것들은 글을 알고 모르고 차이로 어마무지한 차이가 난다고. 그 이제 유대민족 애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자기네 글을 가지고 있었거든. 유대민족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자기네 문자가 있었고, 그걸 갖다가 성경을 써놓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나눈 그런 글들을 만들어 놓고 기록으로, 이게 쌓이고 쌓여서 탈무드가 돼갖고 그 생각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는 아주 연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천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19세기에 가서는 어마무지한 부를 쌓아서 전 세계 경제를 갖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가문까지도 나오거든. 유대민족이 지금까지도 유대자본이라고 하면 뭐 그림자 정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글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어마무지한 거고, 글을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 활동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또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고 하거든. 그 클래식 같은 경우엔 정말 친절하지 않아. 문학 작품들도 정말 친절하지 않아. 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왜냐면 그 배경이 없으면, 그런 감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감상할 수가 없는 거야. 대부분이. 그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이 되잖아. 왜냐하면 현대 대중음악의 기초가 됐던 게 미국 흑인들이야. 현대 대중음악의 기초가 됐던 게 클래식 음악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을 배운 흑인들, 이 사람들이 현대음악, 대중음악의 기초가 되는 기본을 만들어준 세력들이거든. 흑인 애들이 배운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대부분. 그나마 클래식 음악을 했던 애들은, 흑인 애들은 상류사회 사람들이었지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악기를 다루는 걸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상류가 아니거든. 그리고 점점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밑바닥에까지 이렇게 깔려버리면 잘 모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음악적 재능은 뛰어난 그런 애들이 음악을 만들면서 락큰롤이 되고, 그게 락 음악이 되고, 여러 가지 음악으로 이렇게 파생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저 위에 높은 데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제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 글로 된 거예요. 보통 대중화가 된 게, 미술 같은 경우엔 뭘로 대중화가 되냐면 엔터테인먼트로 대중화가 돼. 응?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죠. 영화, 드라마, 코미디, 연예계 모든 것들, 그리고 스포츠도 엔터테인먼트에 속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 관람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것들은 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중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다 바뀌었어요. 색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색감 뭐 이런 것들로, 미장센이라고 그러는 것들로 변환이 돼갖고 즐길 수 있게 됐고, 패션으로 들어와서는 옷 색깔도 다양한 것들로 변화가 돼서 즐길 수 있게 바뀌어졌고, 모든 예술적인 것들이 대중으로 흘러 들어와서 일반 생활 속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것들로 변해서 상품화가 돼서 흘러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뭐냐면 문학이야. 글로 된 것들. 이거는 대중화가 잘 안 돼. 이걸 그나마 대중화시킨 게 연극, 그리고 연기로 해서 영화, 그리고 그걸로 드라마 이렇게 변형시켜 준 거지.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드라마들은 대중적으로 되게 인기를 얻지만, 만약에 그 안에 대사들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일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어려워. 이제 어저께 봤었던 그 무자모사, 거기 내용 중에서 바닷가에는 그 뭐라고 얘기하지? 바닷가에선 그리스인 조르바지 그래. 근데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게 뭐냐면 소설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인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바닷가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젊은 청년과 친구가 돼갖고서는 그 친구한테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경험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리스 춤을 같이 춰
쳐줘. 어깨동무를 해가면서. 근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그게 그거구나, 오브제가 그렇게 됐고 저게 미장센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걸 감각적으로 딱 느낄 수 있지만,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모르고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를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그 소설 조르바를 갖다 느낄 만큼의 어떤 게 인상이 깊지 않았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란 영화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영화거든. 옛날 영화지만, 백 영화지만.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을 거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요.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런 데서 그 영화를 봤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이 내가 없었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바닷가에서는 그리스인 조르바지라고 했을 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장면을 즐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면서 굉장히 나는 다양한 음악을 듣는 사람이라서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은 것을 즐기지만, 클래식에 대해서 되게 내가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친절하지 않아. 음악을 하는 애들은 그게 미치게 좋은데 왜 좋아하는지 나도 아는데, 그건 내가 정말 40년 50년 동안 미친 듯이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가 감각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음악을 공부해서 화성학을 공부하고 뭘 하고 했으면은 클래식을 더 높게 평가하고 왜 그런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건데, 그런 깊이까지 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중간에 얽혀 있단 말이야. 근데 클래식을 듣고 현대음악을 듣고 대중음악을 들으면 아 이게 거기서 왔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고 아니까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 중에 나만큼 이렇게 음악을 듣고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는 거거든.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 귀여운 여인의 프리티 워먼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라는 그 여자 주인공애가 부잣집 리처드 기어에 의해 갖고서는 이태리까지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페라를 구경하는데, 오페라 구경하는데 딱 사람이 처음에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뉜다는 거야. 오페라에 빠져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오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줄리아 로버츠를 보면서 리처드 기어가 이렇게 반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그건 오페라를 경험해 봤을 때 나오는 거거든. 오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극장에 가서 보진 않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나부코라는 베르디 오페라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노예들의 합창 장면에서 울컥하면서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 나도 오페라를 꽤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치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머니 세대들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사실 나 어렸을 때도 집안에 텔레비전 갖고 있는 애들 많지 않았어. 집에서 손을 들면, 학교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보면 한 여나무집 5, 60명 중에서 여나무집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글쎄 너무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배우고 알고 지식을 가진 애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월감에서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살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치들을 나눠줄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무언가가 좀 없다. 너무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하죠. 만약에 조금만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경험치들을 해줄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식하고 그렇게 거친 삶을 살까? 그러지 않아요. 대번 달라져요 라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요번에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못해요. 이 학교라는 시스템은 이 사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추려갖고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만 만들어서 가르치지, 정말 수없이 많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은 어떤 교육들이냐면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주변의 그 부모의 환경을 통해서 접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도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서 배우고 하는 거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
그래서 위에 형들이 있는 애들, 누나가 있는 애들은 달라. 애들이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대부분 제일 아작나는 애들이 맞이야. 위에 누가 없어서 생으로 자기가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맞이들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잘 못하고 우둔하고 애들이 멍청해 보이고 그러는 케이스들이 많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둘째들이 야가. 왜냐면 위에가 터지고 이러면서 배우는 걸 보기 때문에 쉽게 배워. 거저 공짜로 먹는 게 많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직도 제일 위에 대가리들이 제일 고생이 많고 그 밑에 애들이 날로 먹는 게 많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바지저고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기 위에 눈앞에 자기 위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엄마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이렇게 붙들고 야야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누군가 가르쳐줬다면 다스려줬다면 지금의 엄마와 같은 그런 기질 그리고 훨씬 더 다른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엄마가 가진 그 재주와 엄마의 끼와 엄마의 그 영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 어머니한테 기회가 주어졌다면 아버지도 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 아버지가 환경이 조금만 받쳐줬다면 참 저 양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나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의 어떤 인생의 지표가 되어준 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였고 그리고 구인사와 인연이 돼서 이대 큰 스님이라는 진짜 거대한 이정표가 있었었고 워낙 큰 어른들을 만나서 인생에 내가 기준점으로 삼는 분이 저 하늘에 가 있으니까 다. 내가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는 건 공자님 말씀이라든지 그잖아. 아니면 황제내경이라는 거인의 족적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이 내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그냥 고만고만한 만만해 보이는 것들이 돼버려서 내 눈이 높아지는 바람에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나쁜 점도 분명히 있죠. 나한테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들이 많았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친절하진 않아. 이 세상은. 그래서 눈치껏 어깨 너머로 자기가 알아서 배워야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최종적으로 드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악스럽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지금의 나한테 묻는다면 입 닫고 귀는 열어라. 다 받아들여라. 아니라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이 없다. 받아두면 나중에 이게 일정 양을 넘어서게 돼.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특이점이 오게 되어 있고 그때 가면 물리가 탁 터져갖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탁 보이는 때가 와. 그때까지는 입 닫고 귀는 열어둬라. 이게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다. 에요 나는. 우리가 그거 제일 잘 못하잖아. 에이 이러면서 쳐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